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3번에 걸쳐 10장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수취채권의 회계 처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은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10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재를 보면 11장, 12장에 걸쳐서 이제 금융자산 회계 처리가 소개가 되는데요. 한쪽이 금융자산이면 다른 한쪽은 금융부채가 될 겁니다. 이 거래 상대방은. 이 금융부채는 13장에 회계 처리가 소개가 되는데요. 10장부터 13장까지 바짝 긴장을 하시고 금융자산, 금융부채 회계 처리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회계 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이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이다. 일단은 거래 당사자가 둘이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계약을 한 당사자 갑과 을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 갑은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반면에 계약 당사자 을은 금융부채를 인식할 수도 있고 지분상품을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분상품은 이제 계정상 자본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에서 이쪽이 자산이고 이쪽이 부채, 자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금융자산을 인식을 하면 다른 한쪽은 그 반대 계정일 테니까 이제 금융부채를 인식하든가 아니면 자본의 항목인 지분상품을 인식하든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자산은 10장, 11장, 12장에서 공부하기로 했고요. 항목별로 좀 나누어서요. 금융부채는 13장, 지분상품은 15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금융자산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약 당사자 을로부터 뭔가 받을 권리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금융자산의 정의라기보다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그 금융자산이 뭔데? 뭐 이런 건데요. 금융자산은 국제기 기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다음은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라고 해서요. 일단 현금은 무조건 금융자산입니다. 현금은 거래의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견 없이 금융자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라면 이제 우리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이제 주식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은 요런 이제 지분상품은 금융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금융자산은 국제회계 기준 이제 1109호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데요. 이건 별도의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9호에서 이야기하는 금융자산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준서 1109호를 보면은 이런 것도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예를 들어 우리가 뭐 2장, 3장 등에서 봤습니다만 외상으로 용역을 제공했어. 혹은 뭐 재화를,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매출패액, 차변이 이제 매출채권 이런 분계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매출채권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돈을 회수할 권리 아닙니까? 이것도 금융자산입니다.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그러니까 매출채권. 미수금이라는 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매출채권, 사용하던 비품 등을 외상으로 팔고 나중에 받을 거면은 미수금. 마치 매입채무 미지급금에 대응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꾸어줬습니다. 대여금. 꾼 사람은 차입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 빌린 사람은 차입금. 대여금도 나중에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다시. 이런 것들도 다 금융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지분상품은 이제 주식 같은 건데요. 어떤 회사가 사채라고 해서 이제 어디 음성적인 그런 사채가 아니고요. 이 사채는 이렇게 쓰는 사채가 아니라 회사사. 그래서 사채. 실무에서 이제 회사채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받는 거죠. 주식하고 다른 점은 주식은 상환의 의무가 없지만 이 사채는 상환의 의무도 있고 또 이자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를 발행한 측에서는 부채입니다. 13장에서 배울 거고요. 취득한 쪽에서는 이게 바로 채무상품 중에 이제 금융자산이 되겠죠.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금융자산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국제기기준 1109호에는 이것 이외에도 추가로 더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항목들은 중급회계나 고급회계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10장에서는 이 현금을 비롯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매출채권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요거를 이제 10장에서 배울 거고요. 요 지분 상품을 보유할 때의 회계 처리, 이게 이제 11장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한편 다른 그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사채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채무상품, 여기 이제 금융자산일 때 여기 12장이고요. 그러면은 사채를 발행한 쪽은 부채일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13장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발행자, 이거는 투자자인 보유자, 투자자, 회계 처리는 12장에서 볼 겁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의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현금이나 다름없는 또 다른 항목들, 현금성 자산을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 분기할 때는 보통 현금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에 표시를 하고요. 재무상태표에 혹 표시를 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묶어서 표시를 하게 되죠. 자, 현금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은행에 예치한 예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통화대용증권,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이 현금에 포함이 되는데요. 뭐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하면은 현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 뭐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 우편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언제든지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 변동 등에 따라서 가치의 변동이 뭐 거의 없는 이런 자산을 말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여보험, 뭐 CMA라는 것, 어음관리계좌, 보통 RP라고 하는 환매조건부 채권 이런 것들이 모두 현금성 자산인데요. 교재 395페이지 각주 3번을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항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 1번. 한국은 당기말 이런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해보자 이런 겁니다. 통화, 당연히 들어가죠. 우표, 우표는 통화나 통화 대용증권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보통 우표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는 순간에 소모품비, 금액이 꽤 크다 보면은 뭐 소모품 정도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 이거 통화에 들어가죠. 현금,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차용증서, 누구한테 꿔주고 너 내 돈 빌려갔어 라고요. 뭐 이제 증서를 받아놓을 거 아닙니까? 내 돈을 꿔준 겁니다. 그거는 현금이 아니고 남한테 가 있으니까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이 제한된 예금, 예를 들면은 사용 제한 예금으로는 차입을 하고 예금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내가 인출이 좀 불가능한, 혹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당좌예금 같은 경우에는 당좌개설 보증금이라고 해서 일정 소중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당좌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려면은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용제한 예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금융자산으로 구분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화, 타인 발행 수표, 당좌예금을 포함한 31만 원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서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금과 부족, 뭐 이상해. 이게 and가 아닙니다. 현금과 부족이 아니고 현금 과부족. 그래서 이제
398페이지 첫 번째 줄에 한자로도 나와 있는데요. 과하다, 지나치다, 너무 많다, 과. 그럼 이거는 적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족. 그래서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 뭐보다 장부상 현금 장부에 이제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랑 실제 갖고 있는 잔액이 실제 하고 있는 잔액이 같아야 되겠지만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입출금이 일어났는데 즉시 기록을 안 했다면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누가 횡령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따라서 실제 보유 현금이 현금 장부상 잔액과 일치하는지 독립적인 직원이 불시에 실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불일치하면 그 차이만큼을 현금 과부족이라는, 현금 과부족은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모자라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 현금이 너무 많으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이제 올라갈 텐데요. 이걸 인식하고 있다가 도대체 왜 부족하지? 왜 차이가 났지? 차이 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그 현금 과부족 계정을 해당 계정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모르겠어. 뭔지. 그러면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회계 처리를 한번 보면은 실사를 했더니 장부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적어요. 예를 들어 100원 적다고 하면은 일단 현금이 100원 적으니까 장부에 100만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현금 과부족 차변 계정을 넣죠. 그리고 나서 파악을 해보니까 교통비 지출 60원을 누락한 거야. 그러면은 드디어 60만큼 규명이 됐으니까 현금 과부족준 60을 죽이면서 이제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비용으로. 도저히 나머지 40은 모르겠어. 그러면은 잡손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만약에 실사를 해보니까 장부상 금액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금액 현금 100만큼 더 많다 그러면은 현금을 100만큼 일단 증가를 시켜야죠. 갖고 있는 돈이 100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 이번에는 대변인데요. 왜 많은가 봤더니 거래처로부터 매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했대. 이게 만약에 90이었어. 그러면은 매출 채권 부랴부랴 지금 죽이면서 현금 과부족 90만큼이 지금 이제 정상이 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10은 모르겠대. 뭐지? 그럼 이건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현금 과부족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다 해서 12월 1일에 회사 금고를 열고 실제 돈을 세보니 38만 원이래. 근데 현금 장부를 들여다보니 잔액은 10만 원이 적대 28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이 왜 적지? 일단은 확인되는 순간 현금을 10만 원 감소시켜야죠. 그리고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 아직 차변이 비용은 아닙니다. 뭔지 모르니까. 자, 12월 6일에 부족액 10만 원 중에 6만 원은 교통비로 회계팀장이 썼는데 이걸 아직 기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기록해야지 그럼 지금. 그래서 교통비,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중 10만 원 중에 6만 원을 감소시킵니다. 12월 말까지 4만 원의 부족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머지 현금 과부족 4만 원 다 없애면서 이제 잡손실 이런 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토픽은 당좌예금과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것입니다. 일단 당좌예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여러 가지 예금이 있겠는데요. 당좌예금은 어떤 거냐면 은행으로부터 수표를 받습니다. 수표책을 필요할 때마다 즉 결제를 할 때마다 수표에다가 금액을 쓰고 날짜를 써서 상대방한테 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그 수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발행회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이 인출이 되어 수표를 소지하고 은행에 제출한 그 사람의 계좌로 이체가 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거액의 현금을 회사 내에 보관하고 있으면은 도난의 위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결제를 할 때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결제를 해. 그럼 현찰 3천만 원을 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데요. 최근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보다는 온라인 송금으로 이런 자금의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좌수표는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담보 목적으로 많이 현재는 사용이 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당좌수표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먼저 보면은요.
매입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당좌 수표 발행을 했다. 매입 채무가 예를 들어 1000이 있었어. 그러면은 당좌 수표 1000짜리를 발행하면서 회사는 당좌예금 마이너스, 매입 채무 마이너스 이런 분계를 합니다.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순간에 당좌예금이 실제로 은행 계좌에서 빠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표를 가져간 사람이 그날 은행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깜빡 잊고 그 다음날 넣는다든가 그러면은 하루 이상 당좌예금 실제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좌예금의 잔액이 지금 1000밖에 없는데 만약에 1500짜리 수표를 발행했다. 이게 바로 부도수표입니다. 부도가 나면은 참 큰일이죠. 그래서 회사는 마이너스 당좌예금 계약, 이걸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데요. 즉 많은 그 직장인들이 보통예금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또 하고 있죠. 만약에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은 그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당좌 수표도 그렇게 당좌 차월 계약을 맺으면은 잔액보다 더 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요 당좌 차월은 결산할 때는 별도의 계정으로 표시하지 않고요.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장에서 조금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게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건데요. 수표를 발행을 하면서 회사는 계속 당좌 예금 마이너스를 할 거고요. 또 당좌 예금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때마다 이제 플러스 이런 기록을 계속 할 겁니다.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은행 측에서도 이제 당좌 예금 계좌에 입출금을 계속 유지를 할 건데 정기적으로 한번 은행으로부터 당좌 예금 계좌 잔액, 즉 은행조회서를 받아서 잔액 증명이겠죠.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르지? 양자의 불일치의 원인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회사 측 당좌예금 잔액은 1000이야. 은행 측은 950이야. 왜 다를까? 그래서 뭔가 더하고 빼고 조정을 했더니 둘 다 뭐 980, 980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금액이 다르면 누군가 당좌예금을 횡령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당좌예금 횡령의 의심이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회사의 내부 통제가 부실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사례인데요. 이 당좌예금 장부를 기록하는 직원하고 당좌 수표 및 법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직원이 한 직원이면 해먹을 가능성이 높죠. 자기가 수표 발행해서 은행 가가지고 돈을 인출하고 장부에다가는 기록을 안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쓰다가 다시 메꾸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메꿔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할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돈을 날리면 자기가 기록하지 않은 예금 요거를 은행 계좌에다가 다시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돈을 다 날려버렸으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잠적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는 주기적으로 불시에 또 이런 은행 계정 조정표를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거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 당좌예금 잔액이 은행 측과 회사 측의 불일치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보고요. 원인이 생겼을 때 이제 조정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자, 은행 미기입 예금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회사가 수령한 타임 발행 수표가 있습니다. 이걸 은행에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당좌 계좌에. 그리고 회사는 당좌 계좌에 입금을 했으니까 당좌예금 장부에 플러스 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은 결제 시스템상 예치하자마자 입금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거래 은행으로부터 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제 시스템상 하루 이틀 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당좌예금 계좌에는 같은 날짜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차가 생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 계정 조정표를 어떻게 조정하냐면요.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 잠깐 뒤를 먼저 한번 가보면 은행 계정 조정표의 양식은 뭐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양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 측 잔액, 은행 측 잔액. 왼쪽이 은행 측이고 오른쪽이 회사 측으로 해도 되나요? 왜 안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만들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같은지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은행 미기배금 회사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를 했어요. 단지 은행 결제 시스템의 그 타임 래그 때문에 아직 입금 처리가 안 됐을 뿐이니까 은행 측 잔액에다가 가산을 하는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은행 측 잔액의 미기배금 플러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아직 예치는 안 됐지만 예금된 것처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기발행 미지급 수표, 기발행 미인출 수표, 기발행 미결제 수표 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아웃스탠딩 체크라 하는데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요. 발행하는 순간에 회사의 당좌예금 잔고에는 마이너스 처리하겠죠. 그런데 그 수표를 가져간 자가 즉시 은행에 자기 거래은행에 집어 넣으면 좋겠지만 하루 이틀 후에 집어 넣을 수도 있겠고요. 혹시 직접 가자마자 이제 받자마자 집어 넣더라도 은행 결제 시스템상 당일에 출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출금 처리가 되든가. 그러니까 이미 회사 장부는 마이너스 처리를 했는데 은행에서는 아직 출금 처리가 안 됐잖아요. 마치 은행에서 출금 처리가 된 것처럼 은행 측 잔액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기발행 미지급 수표는 은행 측 마이너스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러움의 추심. 자, 어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대금을 갚아야 되는 쪽에서 수표를 지급할 수도 있죠.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겠는데 수표와 어음의 차이점은 수표는 발행하자마자 수표를 가져간 소지인이 언제든지 은행에다가 제시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인출되는 뭐 이런 건데요. 어음이라는 거는 발행일이 있고요. 지급일이 따로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발행일은 3월 5일이야. 지급일은 뭐 4월 5일 혹은 뭐 6월 5일 뭐 2달 후일 수도 있고요. 석 달 후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잠깐 지우고 할까요? 회사가 이제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근데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거래처부터 이제 어음을 받았을 때 그 어음 지급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급일 날 실무적으로는 이제 지급일 바로 전일인데요.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은행이 이제 그 어음을 이제 어음이 결제가 돼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올 텐데요. 요 날짜를 놓치면은 이것도 곤란해집니다. 이 지급일이 됐는지도 모르고 회사가 멀쩡하게 있으면은 뭐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은행에다가 맡겨버립니다. 이걸 추심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결제 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인데요. 은행은 받으러움을 추심해서 이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을 시켰어요. 거의 뭐 실무에서는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입금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시험 문제니까 혹은 책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실무에서는 흔치는 않습니다. 회사가 입금 기록을 누락했기 때문에 회사 측 잔액에다가 더해줘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은행 계정 조정표 보면 받으러움에 추심해서 회사 측 잔액에 플러스가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도수표.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수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장부에는 입금 처리한 후 은행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도난 수표래. 그래서 은행에서는 입금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측 잔액에서 부도수표는 빼버립니다. 이 은행 기정조표를 보면은 부도수표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한편 은행이 어음을 추심한다든지 또는 회사가 당좌 차후를 썼을 때 그 이자 같은 경우에 추심료나 이자 비용 등을 회사 당좌 계좌에서 빼버립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 그래서 출금 기록을 안 했다면 출금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여기 은행 수수료나 이자 비용은 여기서 뺍니다. 마지막 조정사항으로는요. 회사가 잘못했든 은행이 잘못했든 뭐 오류를 범한 케이스인데요. 오류 발생 금액만큼 가산 또는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은행의 오류는 거의 뭐 발생하지 않는다 보고요. 이제 회사가 잘못 기표를 했을 경우에 그 차이만큼 더하는 조정 혹은 빼는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뭐 경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 후 잔액이 될 테고요.
만약에 조종호 잔액이 서로 달라 이러면 이제 누군가가 횡령을 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은행계정 조정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년도 12월 31일 현재 A회사의 당자예금 계정 잔액은 42,000인데 은행으로부터 은행조회서를 받아보니 잔액은 98,000원이나 되어 있어. 뭐 이렇게 은행이 많지? 차이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다음에 네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고 만약에 A회사가 장부에 해야 될 붕괴가 있다면 그것도 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은행계정 조정표 일단 작성 방법은 회사 측 잔액, 은행 측 잔액 일단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씁니다. 자, 첫 번째 조정은요. 회사가 12월 29일에 수표 47,000원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수표를 발행하는 순간에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처리를 했겠죠. 근데 은행에서는 아직 은행 결제 시스템에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빠진 것처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괄호를 치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두 번째, A 회사가 12월 말일 날 1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은행 측에서는 아직 이를 입금 처리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미기입예금을 입금한 것처럼 이렇게 아직 기입은 안 했지만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발행 미지급 수표와 미기입 예금을 제외하고는 다 회사 측 조정사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은 12월 30일에 출시한 바드러움이 2만원이 있었는데 바드러움 2만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은행조회서에는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회사 측 잔액에 가산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12월 중에 은행 수수료 1,000원이 발생했대요. 은행 수수료 1,000원이 발생했으면은 은행의 그 A회사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는 모르고 있었다니까 회사 측 장부에서도 마이너스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가감 조정을 하고 나면은 양쪽 금액이 61,000원이 됩니다. 61,000원이 제대로 된 금액이죠. 더 나아가서 은행 측의 두 가지 조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결될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이거는 뭐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 두 가지가 회사의 장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겠죠. 바드러움을 출시 완료했으니까 당자예금, 매출채권 이런 붕괴를 해야 되고요. 은행 수수료가 빠져나갔으니까 당자예금 빼주면서 수수료 비용, 지급 수수료 이런 등의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장 금융자산, 현금이 현금성 자산과 수취채권의 첫 번째 시간,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현금 과부족의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당좌 예금에 대한 은행 계정 조정표의 작성 등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